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3강 구상전략을 세워라 1. 구상개요 그리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린 게요, 주제를 분명하게 설정하라, 그러니까 분명한 주제를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분명한 주제가 설정되었다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하는 문제입니다.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구성 전략을 짜야 합니다. 구성 전략을 짠다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은 글을 어떻게 쓰겠다는 구체적인 구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글의 설계도나 밑그림을 구상이라고 할 수 있고, 그 구상의 결과로 얻어진 짜임새가 구성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상과 구성은 개념이 약간 다르죠. 구상의 결과가 구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의 구성에 대한 대체적인 전략을 짜는 것이 구상인데, 구상 없이 글쓰기를 한다는 것은 설계도 없이 집을 짓는 것과 같고, 또 밑그림 없이 그림을 그리고 악보 없이 음악을 연주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글쓰기의 윤곽부터 미리 잡아야 횡설수설하지 않고 짜임새를 갖춘 그런 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상하는 기간은 무르익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구상개요를 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 소재를 동원해서 글쓰기를 한다면요, 크게 여러 개의 소재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짜는 것이 구상개요 짝이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재를 맨 앞에 놓고, 어떤 소재를 중간에 놓고, 어떤 소재를 마지막에 말할 것인가, 마지막에 놓을 것인가, 이 순서를 짜는 것이 구상개요다. 자, 좀 더 세부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요,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락을 어떤 순서로 배열할 것인가. 단락이 뭡니까? 단락이 뭐예요? 우리가 한 편의 글은 여러 개의 단락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자, 그때 단락은 어떤 의미를 지닌가요? 그냥 마음대로 끊고 싶을 때, 줄 바꾸고 싶을 때 바꾸는 것이 단락인가요? 그렇지 않죠. 단락은 내용의 덩어리, 그러니까 작은 내용의 덩어리라 생각하면 됩니다. 아니면 생각의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작은 내용의 작은 덩어리들이 모여서 한 편의 글을 만든다. 또 이 생각의 덩어리들이 모여서
한 편의 글을 이룬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제 첫째 단락에서는 어떤 내용을 쓸 것이며 두 번째 단락에서는 어떤 내용을 쓰고 세 번째 단락에서는 어떤 내용을 쓸 것인가, 이런 세부적인 계획을 짜는 것이 구상개요 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구상개요를 짜서 글쓰기를 할 때, 구상개요를 짤 때 어떤 효과를 지니느냐 하면요,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작품의 전체적인 골격을 우리가 한눈에 이렇게 첫째 단락, 둘째 단락 뭐 이렇게 해서 한 장에 우리가 이렇게 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골격을 조망할 수 있죠. 내려다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단락과 단락 사이의 긴밀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단락을 쭉 이제 나열해 보면은 앞뒤 단락이 서로 이제 연결이 잘 되는지 어떤지 이런 것이 눈에 띄죠. 그래서 그 단락들의 긴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세 번째, 그렇게 함으로 해서 글 전체의 어떤 그 일관성과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상개요를 짜서 글쓰기를 한다면은 우리는 통일성을 갖추고 있는 글, 또 의미론적으로 또 미학적으로 체계를 갖춘 그런 글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구상개요 짜기의 실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잡초로는 제가 이미 앞에서 작품도 제시해 놓았습니다. 이 잡초론을 쓰기 전에 이런 구상개요를 미리 작성하고 글쓰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제목은 잡초론으로 하자. 주제부터 이제 설정해야 되죠. 구체적인 분명한 주제를 그래서 욕망이 아주 없어도 무기력해 보이지만 욕망이 너무 지나치면 파멸한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그러면 이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구상개요를 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1에서 7까지는 단락의 순서입니다. 첫째 단락에서 집터에 매료되어 시골에 새집을 짓게 되었다는 내용을 쓰고, 두 번째 단락에서 집 다 짓고 나서 보니까 콘크리트 구조물만 덩그렇게 서 있어서 그 새집은 황량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심지 않아도 찾아와준 야생화들이 위안이 되었다. 그래서 그 야생화들을 언급하면서 봄까치꽃, 제비꽃, 개망초, 썸박이, 괭이와밥 이런 것들을 언급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한두 해 지나면서 야생화들이 온 잔디밭에 번져서 잡초처럼 여겨졌다를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인식의 반전을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생화가 잡초로 인식되는 거죠. 자, 다섯 번째, 마당의 잡초를 뽑는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데 썸박이는 제거하기가 가장 어려운 것이다. 잡초다. 그런 이야기를 하겠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단락에서 아무리 뽑아내도 어느새 유난을 떠는 썸박이는 제 영역을 넓혀 나가려는 욕심이 지나치다. 이런 내용을 쓰겠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마지막, 아무리 고운 자태를 지녔더라도 욕심이 지나치면 천박해 보인다 라는 내용을 쓰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았던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1에서 7까지는 그냥 이 하나의 그 경험입니다. 하나의 단일한 경험이죠. 그래서 이 단일한 경험을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배열시키겠다라고 하는 전략이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네 번째 단락에서 대상이란 야생화죠. 대상을 바라보는 인식의 반전을 꾀하겠다라고 하는 전략을 세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작품은 단락 1, 2, 3과 단락 그 5, 6, 7이 서로 대립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1, 2, 3에서는 이제 야생화가 굉장히 그 반가운 것이고 또 위안이 되고 이랬지만은 5, 6, 7에서는 그 야생화에 대한 정오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생화가 잡초로 인식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7째 단락에서 주제를 명시적으로 제시를 한다.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그 수필쓰기를 위한 구상기입니다. 수필은 원래 그 주제를 마지막 단락에 놓는, 말하자면 귀납적 글쓰기를 그 하죠. 그러니까 귀납적 글쓰기가 수필의 가장 기본적인 형식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상을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인 그 말을 해보겠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를 가지고 구상을 한다는 것은 결국 각 부분의 관계를 맺어주는 작업이다.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말한 뭐 소재도 부분이 될 수 있고요. 각 단락도 이제 부분이 될 수 있고, 또 예로 든 앞 단락에서 1, 2, 3과 4, 그 다음에 5, 6, 7, 뭐 이것이 부분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의 연관성을 구축해서 어떤 관계를 맺어주는 작업이 구상이다. 바꾸고 말하면요, 어떤 부분들을,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아니라 부분들을 어떤 관계망 속에 넣어서 하나의 주제를 생성해 내도록 전략을 세우는 것이 구상학이다. 자, 그렇게 했을 때 결국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작품은 구조적으로 정합성을 갖추게 됩니다. 바꾸고 말하면 어떤 유기체로서의, 그러니까 유기적인 전체성, 유기적 전체성이라고 해도 되겠죠. 유기적 전체성을 갖춘 그런 작품을 얻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상을 한다는 것은 의도적인 행위죠. 자, 그래서 의도되지 않으면 예술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 예를 들어 볼게요.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에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대의 그 텔레비전을 이렇게 그 배치를 해놨죠. 설치를 해놨죠. 그게 아주 뭐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작품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와 전자상가에 가면은 이제 벽에다가 텔레비전을 막 이렇게 여러 대를 또 붙여 놓고 있습니다. 또는 뭐 고물상 앞에 가도 텔레비를 막 이렇게 겹겹이 쌓아 놓고, 아니면 뭐 바닥에 문 앞에도 던져 놓고 바닥에도 놓고 뭐 이렇게 흩어져 놓았습니다. 자, 이 둘의 차이는 뭘까요? 왜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는 우리가 예술이라고 하고
전자상가에 설치해 놓은 그 텔레비전이나 고물상에 늘어놓은 텔레비전은 왜 예술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미학적인 구성 의도가 존재하는가 하지 않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학적인 구성 의도가 존재하면은 예술이고, 구성의 미학이 의도되지 않는다면 예술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뒷상의 그 샘이라고 하는 작품 기억하고 있습니까? 변기죠. 변기를 갖다 그려놨습니다. 그 대단한 예술 작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 변기 고장 나가지고 뜯어가지고 마당에 던져놓으면 그 예술 작품입니까? 아니죠. 바로 어떤 미학적 구성 의도를 지니고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배치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문제죠. 자, 어쨌든 이렇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는 그 구상을 해야 제대로 된 수필이 이제 쓰여지는데요. 이제 그 구상을 하라고 하니까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자기적으로 끌어맞추어서요. 너무 자기적으로 끌어맞추어서 좀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거죠. 너무 인위적인, 자기적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어쩌란 말이냐? 굉장히 체계적이고 미학적으로 구상하라 해놔놓고 또 뭐 너무 자기적이면 안 된다고 하고, 자, 거기에 수필 쓰기의 어려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도를 하되, 의도적으로 구상을 하되 좀 자연스러운 느낌이 들도록, 마치 의도는 하되 의도하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들도록 이렇게 수필을 써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어렵습니까? 자, 지금까지 우리가 구상이 무엇이고, 또 구상을 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또 구상을 할 때 단순하게 머릿속에서만 구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상 개요를 어떻게 짤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오늘 공부한 결과로 우리는 이제 이런 그 붓 가는 대로 쓰는 글이 수필이라고 하는 그런 오해에서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원래 이 그 수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책의 편집 특성, 그러니까 글쓰기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글쓰기의 방식 때문에 만들어진 용어가 아니고, 책의 편집 특성을 지칭하는 말, 책의 편집 특성 때문에 생겨난 말입니다. 수필이라는 그 단어를 가장 먼저 사용한 사람이 중국 남송대 사람 홍매라는 사람인데요. 이 용제수필이라고 하는 그 저수를 냈습니다. 그런데 거기 서문에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 하면은, 생각나는 대로 그때그때 기록한 글을 생각나는 대로 그때그때 기록한 글을 체계 없이 묶었기 때문에 나는 수필이라고 한다, 이렇게 밝혀놓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홍매가 이 수필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 사용할 때 어떤 의미로 썼다? 체계 없이 묶은 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책의 편집 특성 때문에 이런 말을 붙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의미는 미셀러니하고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요, 미셀러니는 역시 체계를 이루지 않고 엮어놓은 책을 미셀러니라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필과 똑같은 개념이죠. 자, 이때 수필이든 미셀러니든 장르 명칭이랍니다. 또 글 쓰는 방법, 글쓰기의 방법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어땠을까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시대에 이제 수필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윤헌의 도제수필, 또 이민구라고 하는 사람이 독사수필, 또 조성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거수필, 또 안정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헌수필, 박지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신수필, 이런 많은 책들이 수필이라는 그 이름을 붙인 책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왜 수필이라고 이렇게 붙였느냐 하면은 이 용제수필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수시로 써놓았던 일기라든가 또 기행이라든가 또 제문 또 시화, 이런 다양한 형식의 산문을 특별한 체계 없이 모아서 엮은 책이다, 이런 의미로 수필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수필이라고 하는 용어는 책의 편집 특성을 가리키는 말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던 용어가 장르 명칭으로 이제 정립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은 1930년대입니다. 1930년대. 자, 그러면 이 1930년대 김광섭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필이라는 말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오해가 생겼습니다. 말하자면 김광섭은 수필문학소고라고 하는 짧은 비평문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수필이란 글자 그대로 이 말은 글자를 따라서, 그러니까 요 숫자가 따를 숫자죠. 필자가 붓필자죠. 그러니까 붓을 따라서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붓을 따라서, 그런데 그 글자 그대로 붓 가는 대로 붓을 따라서 써지는 글, 그러니까 붓 가는 대로 써지는 글, 이렇게 수필의 개념 정의를 했습니다. 김광섭이 용제수필의 서문을 한번 읽었더라면은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죠. 또 과연 수필이 붓 가는 대로 써서 될 일인가를 좀 더 심사숙고해서 했더라면은 아마 이렇게 개념 정의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 잘못되어서 지금까지 이런 고정관념이, 수필을 바라보는 이런 고정관념이 아직까지도 깨어지지 않습니다. 빨리 수정돼야 되죠. 우리가 지금 앞에서 이번 시간에 공부했듯이 철저하게 어떤 구조적인 짜임새를 갖추고 수필은 써야 되는 글이잖아요. 물론 이제 뭐 이 붓 가는 대로 써지는 글이다, 이것을 뭐 좀 더 비학적으로 그 비유적인 글로 것으로 생각한다면은 뭐 또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만은, 어쨌든 여기 김광섭이 여기서 말하는 그 수필은 어떤 오해에서 빚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수필이 도대체 어떤 글인가에 대해서 요약을 이렇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자유로운 형식의 글쓰기다. 수필은 비록 구상개요를 짜서
이렇게 미학적 체계를 갖추지만은 대체로 다른 장르에 비해서 자유로운 형식의 글쓰기다. 그러면 북 가는 대로 써지는 글은 자유로운 형식의 글쓰기를 두고 한 말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아주 수필의 전곡을 찌른 말이죠. 그래서 에세이 중에서 우리가 에세이의 번역어가 수필이고 수필의 번역어가 에세이인데요.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에세이를 두 가지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바로 비정형적 에세이, 그러니까 포멀 에세이와 정형적 에세이, 포멀 에세이와 비정형적 에세이, 인포멀 에세이 이렇게 나누고 있죠. 그러면 우리 한국 수필과 에세이의 범주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이 한국 수필과 에세이의 그 범주 차이가 너무나 크고, 에세이 중에서도 비정형적인 에세이, 말하자면 인포멀 에세이의 개념 범주와 우리 한국 수필의 개념 범주가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우리는 또 이런 오해, 이 잘못된 오해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한국 수필은 중수필과 경수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에세이에 해당 이 중수필을 에세이라고 하고 경수필을 미셀런이라고 한다. 잘못됐죠. 미셀런이는 아예 장르 명칭도 아니고 아까 뭡니까? 이 책의 편집 특성을 말하는 거죠. 또 이제 중수필을 포멀 에세이라고 하고 경수필을 인포멀 에세이라고 한다. 이 잘못됐습니다. 우리 한국 수필은 포멀 에세이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의 중수필도 전부 다 인포멀 에세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자유로운 형식의 그 글쓰기라는 것, 그 다음에 짜임새를 갖춘 글이다라고 구상계율을 이제 써서 하니까요. 그래서 수필은 대중적인 글쓰기로서 아무나 쓸 수 있지만은 아무렇게 써서는 안 된다. 바꾸고 말하면 붓 가는 대로 써서는 안 된다. 제멋대로 써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멋대로 쓰지 않고 수필은 제멋을 살려서 써야 한다. 제멋을 살려서 써야 한다는 것은 개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써야 한다는 말로 바꾸어서 이야기. 이번 강의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다음 강의는 구성 방법에 대해서 좀 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여러 회에 나누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